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 한 결혼을 더욱 어렵게 탈출한 여자예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돌싱녀죠. 요즘은 이혼을 너무 쉽게들 하니까 저도 그저 그런 돌싱 중 한 명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저도 참을 만큼 참고 스트레스 받을 만큼 다 받고 그제서야 탈출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 가족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예쁜 가정 꾸리겠다는 열망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이혼하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어요. 내 딸 서아에게 저와 같은 외로운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제 딸이 제 운명을 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 지옥 같던 결혼 생활, 부부 같지도 않았던 부부 생활, 악마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둘러싸인 가정 속에 자라게 하느니 그냥 이혼해서 저 혼자 키우는 게 낫겠더라고요. 사실 돈이 없던 시절엔 이혼을 감히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대한민국에서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물가도 치솟아서 시장 보기도 겁나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돈이 갑자기 왕창 생기면서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죠. 돈으로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지만 사람한테 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전문대 미대를 나와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동서와 함께 서울대 동기고요. 물론 서울대 들어가기 힘든 거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놈의 서울대 타이틀 때문에 시모가 저를 동서와 엄청나게 비교하면서 깎아내렸어요. 진짜 시모한테 서름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서울대 나왔다고 다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모든 일에 다 네 동서는 서울대 나왔고 넌 천문대 나왔잖니? 라면서 비교해댔죠. 단순히 학벌만 비교했으면 제가 말도 안 꺼낼게요. 시모는 제가 혼수로 해간 세간 살림이며 옷, 장신구 등을 제 허락 없이 중고로 야금야금 팔아먹더군요. 안 되겠어서 CCTV까지 설치해보고 직접 잡아냈죠. 이게 도둑인가요? 가족인가요? 여러분이 들으셔도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러는 동안 남편이랑 작자는 뭐하고 있었냐고요. 사실 착한 줄 알고 결혼했던 남편이 제일 뒤통수를 세게 쳤어요. 시댁 식구들만 비정상이었다면 그냥 인연 끊고 가정 유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 가정만 잘 살면 장땡이니까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심했던 건 남편의 악역이 가장 컸어요.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던 남편은 악마가 따로 없었죠. 제가 우리 딸의 아빠를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인간인 줄 아시겠죠. 제 그래서 남편의 만행까지 낱낱이 다 까발릴 거예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 제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지 않으면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어요. 얼굴 다 아는 친구나 지인에게는 오히려 쪽팔려서 말을 못하겠고 사연살롱 여러분께는 다 까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속 시원히 다 털어놓을 예정이니 꼭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동안 사느라 수고했다고 답글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내 볼게요. 저는 현재 당뇨가 살짝 있어요. 물론 밥이 주식인 한국 사람들에게 당뇨는 살짝씩 다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전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어서 빵이나 라면, 떡 같은 것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에요. 심지어 식사도 반은 쌀밥으로 반은 두부로 대체해서 먹거든요. 그런데도 당뇨 수치가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전의 힘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심한 당뇨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너무 허망하게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당뇨로 몸이 다 망가졌는데 외동딸인 저를 홀로 키우느라 매일 거의 18시간씩 일하다가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뭐 했냐고요? 그때 당시에 아빠 얼굴은 사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엄마를 굉장히 크게 반대했었다네요. 그 일이 정말 지옥 같았던지 엄만 두고두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할마씨는 완전 악마였어. 내가 본인 아들하고 혼인신고하려고 하니 멀쩡한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 하질 않나. 내가 우리 딸을 가졌다고 하니 약을 음료수에 타서 먹이라고 하질 않나. 분명 전생에 악마가 틀림없어. 내가 그 할마씨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인다니까. 열이 받아서 말야. 우리 딸 난이를 지키기 위해 엄마랑 아빠랑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네 아빠도 우리 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기에 엄마를 떠난 거지. 물론 자기 집안이 돈이 좋아서였을 수도 있고, 그 할마씨가 나랑 결혼하면 네 아빠한테 재산 한 푼 안 물려줄 거고 알몸으로 쫓아낸다고 했거든. 평생을 자기 부모 밑에서 능력 없이 산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 돈이란 참 무섭진 아니야? 천륜을 다 끊어놓고 말이야. 하지만 네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언젠가 반드시 우리 딸 라니에게 돌아올 거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당뇨로 다 죽어가는데 강간무소식이구나. 엄마가 죽으면 우리 딸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맞아요. 엄마는 돈 아낀다고 병원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당뇨가 악화되고 있었어요. 각종 합병증이 심하게 왔음에도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지하철 청소를 하며 하루 종일 일하기 바빴어요. 다 외동딸인 저 하나 먹여 살리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어쩔 때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가 조금 덜 힘들게 살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제대로 받으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우리 엄마는 희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돌아가시자 전 성격이 개차반이었던 이모네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거든요. 고아원에 살아본 적이 없기에 막연하게 무서웠어요. 선택의 여지 없이 날라리 이모와 살 수밖에 없었죠. 이모는 막장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무려 5명의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아이의 아빠가 다 달랐죠. 6번째 재혼난과 동거 중이었기에 총 7명의 식구들이 북적이는 곳에 불청객인 저까지 숟가락을 얹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조카인 저의 존재가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모가 절 구박했던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야 김난희, 네가 지금 밥 먹을 때냐? 네 사촌 동생들이 저렇게 똥 싸고 깽깽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 얼른 기저귀 갈고 이유식 다 먹이고 나서 밥 처먹어야지.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찬밥물에 말아 김치 한 조각 얹어 먹었는데 이모가 저렇게 나오면 서럽고 화가 났어요.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이모, 아무리 우리 엄마가 죽어서 여기 얹혀서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식모로 온 게 아닌데 왜 나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 누가 애를 5명이나 낳으라고 시켰어요? 본인도 감당 못할 아이들을 이렇게나 많이 낳아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진짜. 뭐? 인연이 미쳤나? 고아원에 갈 뻔한 거 구제해줬더니 뭐가 어째? 그럼 네가 이 집에서 상전 대접 받을 줄 알았냐? 그렇게 싫거든 그냥 고아원 가서 애미애비 없는 년놈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어디. 서러움에 찬밥도 다 못 먹고 울며 다락방 구석으로 올라갔어요. 쥐와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그곳이 저희 방이었거든요. 새벽까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데 누군가 다락방의 조그만 유리문에 무언가를 던지는 소리가 났어요. 탁, 탁. 누구세요? 누군데 제 방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조그만 유리문을 열고 얼굴을 빼꼼히 내밀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절 보더니 흐느끼면서 2층 다락방까지 겨우 들리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니야, 너 나니 맞지? 네 엄마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널 못 챙겨줘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몰래 잘 챙겨줄 테니 너무 걱정 말아라. 언젠가 다시 나타날게. 꼭. 언젠가 나타난다니. 뜬모를 얘기만 남긴 채 그 아저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밤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밝으니 어젯밤 있었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이모가 날 대하는 게 갑자기 180도 달라졌어요. 나니야, 이리 와보렴. 이모 내가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됐다. 다 네 덕분이야. 고맙다. 너 이모 따라가서 함께 살래? 아님 유모를 붙여줄 테니 더 큰 집에서 따로 살래?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모 맨날 돈 없다고 했잖아요.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면서요. 땅이 꼬지게 걱정하더니 갑자기 큰 집이라뇨. 그리고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유모는 또 웬 말이에요? 그거 다 비밀로 하라고 했어. 그냥 키다리 아저씨가 널 도와준다 이렇게만 생각해. 더는 묻지 말고 말이야. 너 이모 싫어하니까 그냥 따로 사는 게 좋겠지? 그럼 유모 붙여줄 테니 우리 이쯤에서 빠이빠이 하자. 어? 그렇게 전 30평짜리 넓은 아파트에서 생전 처음 보는 유모라는 아줌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어쨌든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라는 곳에 처음 살아봐서 감개가 무량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모라는 그 아줌마가 마치 제 엄마처럼 살뜰히 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아줌마한테 월급을 주는지 또 제 생활비를 대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삶이 풍요로워지니 제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아줌마는 일찍이 가족들을 모두 사고로 잃고 홀로 사시는 분이었는데 절 보고 진짜 딸 같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나니야, 널 보고 있으면 우리 딸이 거실을 총총거리며 걸어다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내가 힘닿는 데까지 널 잘 키워줄게. 넌 건강하기만 하렴. 그렇게 아줌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주말에 아줌마가 절 위해 떡볶이를 만들어 주신다고 부엌에 계셨는데 벼랑간 쿵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가보니 아줌마가 쓰러져 계셨어요. 아줌마 이게 뭔 일이에요? 눈 좀 떠봐요. 전 얼른 119에 전화를 하고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시키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했어요. 아줌마 몸 위에 올라타서 있는 힘껏 심장을 눌렀어요. 여름이어서 땀이 비오듯이 했지만 한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날 딸처럼 아껴주던 아줌마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골든타임을 지켜냈고 아줌마는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죠. 깨어난 아줌마는 제게 울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나니야. 내 목숨까지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넌 내 딸이나 다름없다. 아줌마, 깨어나줘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아줌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아줌마도 내 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전 미술에 관심이 있었기에 서울에 있는 전문대 미대에 진학했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 이름 모를 키다리 아저씨로부터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었기에 미술학원을 다니며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가서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미대 과목 중에 누드 모델을 두고 소묘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그려봤고 예술 작품을 그려내는 일이었기에 알바하는 남자 누드 모델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 남자 모델은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의 조각 같은 얼굴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미술 시간이 끝났는데 누가 두 손에 자판기 커피를 들고 절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 시간 되실까요? 돌아봤더니 아까 소묘를 했던 그 남자 모델이었어요. 멀쩡히 옷 입고 서 있으니 남자 배우 뺨치더군요. 저 말씀이신가요? 아까 모델분 맞죠?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누드 모델 알바한 다음에 이렇게 대시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저도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군대 다녀와서 취업 준비 중인 복학생이죠.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하고 싶어서 자판기에서 급하게 커피를 뽑아왔네요. 카페 라떼 뽑았는데 괜찮으세요? 잘생긴 남자가 저 좋다고 따라왔는데 마다할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누드 모델 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 아니고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하니 더욱 마음이 갔어요. 그의 조각 같은 얼굴과 눈빛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 자판기 커피를 같이 마시던 30분가량의 시간 동안 그에게 푹 빠져버렸죠. 말은 또 얼마나 재미있게 잘하든지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남자 손 한번 못 잡아본 제가 홀딱 반하기에 충분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누드 모델 서던 남자와 사귀게 되었다고 하니 같은 과 친구들이 수군대긴 했지만 전혀 알 바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홀로 살다 보니 독립심이 강해서인지 남들의 시선 따위 상관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친은 저보다 7살 연상이었고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잘 살았는데 사업이 완전 쫄딱 망하면서 온 가족이 반지하 새방에서 살게 되었다더군요. 저도 가난의 서름을 겪어봤기에 공감이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이 망했을 때 그 충격에 못 이겨 쓰러져 돌아가셨어. 밑바닥부터 홀로 다녀온 사업체였기에 한 몸이나 다름없었지. 그 여파로 우리 엄마도 심신이 많이 약해지셨어. 불쌍한 우리 엄마. 다행히 내 남동생이 워낙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같은 과 여자를 만나 이른 나이에 결혼했어. 현재 수학학원을 차려서 둘이 함께 일하면서 잘 살고 있지. 내 남동생이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재수시까지 같이 서울대 나왔으니 정말 다행이야. 내 동생이라도 공부를 잘해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니 말이야. 남친은 아주 지극한 효자였어요. 그땐 그게 좋게 보였어요. 마마보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도리어 부러웠죠. 엄마가 없는 제게는 그렇게 효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럽더군요. 그럴 때마다 그나마 유모 아줌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위안이 됐죠. 내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학교 졸업 전시회 때문에 엄청 바쁘게 작품을 준비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줌마가 또 쓰러져 있었어요. 아줌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몇 년 전에 내가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해서 아줌마를 살려낸 기억이 있기에 또다시 119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심폐소생술하며 인공호흡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늦게 발견한 탓인지 이미 아줌마 몸은 사후 경직돼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또다시 심장마비로 쓰러져 돌아가신 거였죠. 그렇게 아줌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진짜 혼자가 되자 너무 무서웠어요. 오롯이 혼자 살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지원금도 뚝 끊기고 말았어요. 아줌마의 통장을 통해 용돈을 받곤 했는데 그 돈이 없어지니 제가 얼른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너무 어렸기에 아줌마와 함께 살던 아파트 명의가 누구 명의인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제 명의더군요. 그 집에 혼자 살다 보니 무섭기도 하고 악몽도 자주 꿔서 그 집을 팔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학원 강사 자리에 취직도 되었어요. 뒤이어 제 남친도 중소기업에 취직이 되었고요. 남친이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남친 집안도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다소 어렵게 살고 있었고 홀어머니였기에 저를 그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막말로 남친의 조건이나 저나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친도 본인 엄마에 대해 좋게만 말했기에 저도 맘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친이 마마보이여서 엄마에 대해 좋게만 말했던 거고 저와 사귀는 동안 저를 엄청나게 반대했더군요. 그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남친 엄마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 그저 해맑게만 갔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난이라고 해요. 어머, 어머님 너무 미인이시네요. 오빠로부터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고요? 전 별말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친 엄마는 아주 개 진상을 부리더군요. 아들아, 나 이 자리 나오기 싫다고 골백 번도 더 말했잖냐? 그리고 너, 우리 종수가 네 친오빠라도 되냐?
가족도 없이 자란 년이라 그런지 말끝마다 오빠 오빠. 교양머리도 없고 배워먹은 것도 없는 근본 없는 년 같으니라고. 일찍이 떠난 우리 남편이 사업만 계속 유지했어도 너 같은 애는 우리 발끝도 못 쳐다봤을 거야. 우리가 집안 대대로 높은 벼슬이랑 사업을 해왔던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아휴 여보, 당신이 사업 다 말아먹고 가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저런 구아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네 그려. 내 팔자야. 너 종수 남동생네는 부부가 둘 다 서울대 나와서 학원 운영하고 있는 거 알지? 우리가 그런 집안이야. 듣자 하니 너 아빠도 모른 채로 태어났다며? 아이고, 태생부터가 아주 비천한 신분이구만. 아무리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도 미혼모의 자식은 안 된다. 제가 저 반반한 얼굴로 어디서 어떻게 남자들을 후리고 다녔는지 알 게 뭐냐? 종수야, 어디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봐라. 너 쟤랑 처음 만났을 때 쟤 처녀 아니었지? 날라리 아니었어? 솔직하게 말 좀 해봐 어디. 거지 같은 욕지거리를 마구 섞어가며 뚫린 입이라고 일장연설을 하던 남친 엄마는 그 후로도 뭐라고 짓거리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며 일어서서 나가려 했어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멍하니 욕을 듣고 있다가 이대로 헤어지기엔 제명이 못 살 것 같아서 남친 엄마의 팔을 붙잡고 돌려 세웠어요. 어머님, 말 다 끝났어요? 아니, 욕 다 끝나셨나요? 이제 저도 말 좀 해도 되죠? 세상에 이런 욕은 살다가 처음 들어보네요. 아주 신박한 분이로군요. 전 서울에도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수 씨보다 훨씬 사정이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이도 많은 종수 씨가 구애하길래 노총각 하나 구제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죠. 돈도 없으면서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처음 보는 저한테 욕지거리를 퍼붓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교양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볼 일 없을 테니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세요. 제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보아하니 계산할 돈도 없는 것 같으니 돈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제가 차값은 계산할게요. 쌩하니 먼저 나와버렸고 제 뒤통수에 대고 남친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친에 대한 애정까지 다 떨어졌기에 이제 우리 관계는 쫑이라 생각했어요. 남친이 저를 엄청나게 붙잡고 애원하고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했어요. 그렇게 험한 일을 치르니 몸이 많이 아파오더군요. 일하던 미술학원의 사정을 말하고는 한 일주일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쉬었어요.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진통제나 해열제라도 먹으려 했지만 약을 찾을 기운도 없었어요. 너무 서럽고 외로운 맘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군요. 그렇게 한 5일 넘게 울기만 하고 일어서려는데 핑 돌았어요. 바로 쓰러져 버렸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는데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친이 방실방실 웃고 있었어요. 병원이라는 것보다 이 심각한 상황에 남친이 웃고 있는 게 더 이상하더군요. 왜 웃고 있는 거야? 나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온 거야? 난이야, 우리 아기 가졌대. 난이랑 나랑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나 너무 기뻐. 우리 엄마가 뭐라 하든 얼른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 결혼식 따위 무슨 소용이야. 혼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아기가 최고의 혼수지. 뭐? 임신? 순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몸이 너무 아팠을 때 약을 먹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는 거였어요. 약을 찾아 먹을 기운조차 없었기에 그냥 누워만 있었던 거죠. 아기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는 지난 몇 주간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다 흐려졌어요. 무조건 아기를 낳아서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시모가 별 지랄을 하든 말든 남편과 예쁜 가정을 꾸려 우리 아기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갖지 못했던 아빠라는 존재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선사하고 싶었죠. 남친 말대로 태어나자마자 우린 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가 되었어요. 그 후 시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죠. 아기가 생겼다니 시모도 더 이상 반대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두 번째 공격이 들어왔죠. 지긋지긋한 돈 요구였어요.
그건 제가 이혼하는 순간까지도 마치 이명처럼 계속 맴돌았던 얘기였어요. 며느리인 제 얼굴만 보면 돈, 맨날 돈 얘기였죠. 네가 우리 큰아들을 채간다면 네 소유의 그 아파트 나랑 공동명의로 돌려라. 혼수도 아무것도 안 해온다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 남편인 종수 씨랑 공동명의가 아니고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하라고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님. 결혼이 무슨 사업인가요? 한몫 잡는 재테크예요? 이렇게 계속 돈돈거리실 거면 어머님께서 나가서 일해서 돈 보세요. 아직 몸 건강하시잖아요. 왜 아들들한테 생활비를 100% 받아내려고 하시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시모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었어요. 하지만 내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인 남편이랑은 공동명의를 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임신한 짝에 잘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죠. 평생 날 배신 안 할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나중에 뒤통수를 크게 맞게 됩니다. 사람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탓이겠지만요. 전 아주 예쁜 딸인 서아를 낳았고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내 가슴에 서아를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죠. 서아만이 진정한 내 가족이었어요. 24시간 마냥 아이만 보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니던 중소기업이 망하면서 남편은 졸지에 백수가 되었고 제가 미술학원 2-3개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놀고 먹는 시모에게 우리 서아를 맡기고 일하러 나갔어요. 그러기를 딱 1달이 지났는데 우리 서아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살이 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체계적으로 검사를 해보니 단성분을 너무 많이 먹고 영양 불균형이 심하다더군요. 분명 몸에 좋은 야채들로 가득한 이유식을 만들어 놓고 나와서 시모가 떠 먹이기만 하면 되는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죠. 그때쯤에 옷장에 잘 걸려있던 제 옷이 찢어지고 몇 개 없는 기금속도 없어지고 뭔가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느낌이라 시모를 의심하던 차였어요. 전 시모 몰래 CCTV를 달았어요. 그리고는 녹화된 영상에 너무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죠. 시모는 제가 만든 이유식을 다 버리고 우유에 설탕만 잔뜩 타고 대충 주고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낮잠 자고 아이를 거의 방치하더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장롱을 다 뒤져서 제가 현금을 모아놓은 통을 찾아 돈을 훔쳐가고 제 옷을 입고는 외출을 하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걸 시모한테 보여주며 따졌어요. 아니 어머님, 대체 왜 제가 만든 이유식을 다 버려버리고 우유에 설탕 타서 서아한테 먹이신 거예요? 대체 왜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고 사이트에 팔기라도 했나요? 해그머니나, 너 그것까지 어떻게 알았냐? 내 핸드폰이라도 훔쳐본단 말이냐? 인연이 처음 만날 때부터 쎄하다 했어. 도둑 촬영까지 하고 이 시미한테 눈 부릅뜨고 대드는 것 봐. 역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년이라 하는 꼬라지가 영 마음에 안 든다니까. 아니, 서아가 야채 들어간 이유식을 안 먹어서 내가 달콤하게 설탕 넣어서 우유 좀 줬기로 써니 그게 그렇게나 죽을 죄냐? 애기가 푸동푸동 살찌고 얼마나 좋냐? 야, 너 그렇게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네 동서는 서울대 나와가지고도 시애미한테 대든 적 한 번도 없다. 넌 고작 전문대 나와서 맨날 똑똑한 척이나 오지게 하고 예절머리 없이 시애미한테 대들긴 하고 말이야. 어머님, 그럼 서울대 나온 동선의 애기한테 똑같이 설탕 듬뿍 탄 우유 한번 줘보세요. 뭐라고 하나. 더 이상 어머님께 우리 서아 못 맡겨요. 서울대 커플인 동선의 부부한테 용돈 다 타서 쓰세요. 저희는 서아 아빠도 백수 상태이니 더 이상 용돈 못 드립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돈을 안 준다고 하니 시모는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나가버렸어요. 맨날 시모를 볼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보는 거였으면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정도로 늘 트러블이 있었어요. 시모가 늘 자랑스럽게 여기던 서울대 출신 동선에는 빚 좋은 개살구였어요. 부부가 둘이 같이 학원을 운영해서 얼마나 많이 버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 씀씀이가 거의 재벌급이었죠. 그리고 시모한테 배워서인지 동서는 항상 절 무시하고 깔보기 일쑤였어요. 전문대 나온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온 사람한테 훈수 두는 거예요? 본인 아이나 잘 키우셔요, 형님. 우리 아기 이런 책 안 봐요. 새 거 사서 보내면 몰라. 지저분하게 남이 쓰던 책을 왜 보고 난리야? 아, 동서, 깨끗하게 본 책이라 몇 권 보냈더니 내 성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서울대 나오면 다야? 어머님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됐어. 다시 내기용품 주나봐라.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할 때면 참으로 서글퍼서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면 남편은 늘 귀찮아했어요. 아기 낳기 전까진 참 잘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아기 낳고 나니 제가 그냥 동네 아줌마로 보였나 봐요. 취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다 보니 사업을 한다고 하고 사업자금을 달라더군요. 전 그때 미술 강사를 관두고 대출로 생활비를 떼우며 집에서 서화를 보고 있던 때라 제게 돈 달라는 요구가 황당했어요. 나보고 이 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대라고? 당신 미쳤어? 이 집이 몇십억짜리도 아니고 이게 우리 전 재산인데 지금 생활비도 대출로 돌려막고 있는데 사업이 웬 말이야? 정신 좀 차려 제발. 아이씨, 그럼 내가 미치게라도 했다는 거야? 바로 그 생활비 벌려고 사업하겠다는 거잖아. 누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지랄을 하는 것 같아? 서울에 집 있다고 해서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개털이었네. 답답한 이모의 집구석. 댁에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보이니 그때부터 남편은 밖으로 돌았어요. 웬일인지 밤만 되면 양복을 빼입고 제비족처럼 하고 나가더군요. 어딜 가냐고 물으면 그냥 사업차 나간다고만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씨름할 기운조차 없어서 나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희 삶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을 때쯤 제 인생에 반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평일 점심때 누가 우리 집 문을 띵동 하고 누르더군요. 전 아기 뒤치다거리 아니라 산발을 하고 나갔어요. 웬 중년 신사가 눈물을 그렁이며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난이야. 우리 난이 맞지? 내 딸 맞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난이야. 내가 너의 아빠다. 내 이름은 김수혁이야. 혹시 엄마가 내 이름을 너에게 말해줬었니? 하긴 내가 네 엄마한테 널 혼자 키우게 하고 여지껏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으니 생전에 내 이름을 말해주지도 않았을 테지. 어렴풋이 아빠의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것이 처음 마주한 사람인데도 저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런 경계심이 들지 않더군요. 바로 집으로 모셨어요. 드디어 내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셨어. 그동안은 네 할머니 할아버지 고집 때문에 널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 너와 교류를 하고 지원해주는 걸 들키게 되자 아무런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거든. 이 아빠는 참 불효자야. 그 순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빨리 돌아가시기만을 바랬지. 엄마 없이 혼자 자라는 우리 딸을 챙겨주고 싶어서 말이야. 이제 부모님의 전 재산이 나에게로 상속 완료됐다. 지금부터는 이 돈을 다 너에게 쓸 거야. 난 돈 필요 없다. 네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네 돈으로 뭘 해도 좋아. 그동안 못 챙겨줘서 정말 미안하다. 네 못난 애비를 용서해 다오. 그때 낮잠 자던 서아가 울면서 나왔어요. 우리 서아를 보고는 아빠는 부둥켜 안고 더욱 서럽게 울더군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 아빠와 재회하게 됐어요. 그 후로 아빠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아빠는 전에 결혼했던 분과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고 살다가 이혼했다고 했어요. 괜히 저 때문인 것 같아 괜시리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를 만난 이후로 벅찰 정도로 제게 큰 돈을 주셨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여서 당분간은 시댁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남편을 포함해서 말이죠. 제게 끊임없이 돈 요구를 하던 시모에게 약간의 용돈을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직한 베이비시터에게 서아를 맡기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빠로부터 큰 돈을 지원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죠.
어쨌든 제가 돈을 벌고 시모에게 용돈을 다시 주기 시작하자 시동생한테까지 연락이 오더군요. 서울대 나와서 학원까지 운영하지만 돈을 펑펑 써대니 전세 짓고 할 돈도 없었는지 2억이 모자라다며 형수인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평소 별로 친근하지도 않던 무뚝뚝한 시동생이 돈을 달라는 게 탐탁치 않았지만 아빠로부터 크게 여유가 생긴지라 선뜻 도와줬어요. 그런데 딱히 고맙다는 말도 없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도련님, 없는 삶에 큰돈 보태드렸으면 적어도 형수한테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까지 나오시고 똑똑하신 분이 아무리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해도 너무하시네요, 정말. 그래도 시동생은 끝까지 고맙다고는 안 하더군요. 못돼 처먹은 동서와 끼리끼리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신발장에서 남편과 시모가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걸 엿듣게 되었어요. 야, 아직 서아 엄마 집에 안 왔지? 자, 이 여자 좀 봐라. 이 여자가 나이는 50대 초반인데 치매 걸린 할아버지 하나 잡아다가 구워 삶아먹고는 혼인신고까지 하고 살았대. 그러다 할아방 죽고 바로 상속받아서 글쎄 재산이 50억이나 된단다. 이 여자 어떠냐? 너 그냥 서아 엄마랑 서아버리고 이 여자 잡아서 혼인신고하고 살아라. 그럼 절반은 네 목 아니더냐? 아, 네가 서아 엄마랑 이혼한다고 해서 서아가 네 자식이 안 되는 건 아니잖냐. 돈 없는 여자랑 더 살아서 뭐 하겠냐? 게다가 싸가지도 없는 며느리 나도 싫다? 시모의 발언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남편의 반응이 더욱 참담했어요. 그럴 거 엄마? 안 그래도 애 낳고 옆에 뇌가 푹 퍼져서는 완전히 아줌마 됐잖아. 여자가 남편 사업자금 하나 못 대주고 다 별로야. 엄마 말대로 이 50대 아줌마나 잡아야겠어. 요즘 호스트바 나가서 아줌마들 상대하며 푼돈 버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잘 됐네 그래. 남편이 제비처럼 하고 매일 밤 나갔던 건 진짜 제비짓을 하고 다닌 거였어요. 진짜 놀랄 노짜였죠. 그때 동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가 울리자 제가 엿듣고 있는 걸 시모와 남편이 알아챘죠.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의 망언은 황당함의 연속이었어요. 형님, 2억 푼돈 주고 생색은 엄청 내시네요. 하긴 우리가 벼룩에 간을 내어 먹었네요. 어쨌든 우리 학원 잘 운영되고 있으니 얼른 갚을게요. 뭐? 2억? 푼돈? 그런 너네 집 구석은 그 정도 푼돈이 없어서 전문대 나온 나한테 돈을 빌리냐? 고맙다는 말은커녕 생색? 나 미치겠네 진짜. 더는 못하겠다. 이놈의 사이코지 구석. 더는 못 살겠다. 전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고는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도 끊어버릴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만 이 거지 버러지 같은 것들과 빠이빠이 하고 싶었죠. 어머님, 서아 아빠 다 들었어. 참네. 50억 있는 50대 여자랑 재혼을 하시겠다고? 마음대로 하구려. 내가 현재 돈이 얼마 있더라? 아참, 얼마 전에 준재벌 아빠를 만났다고 내가 얘기 안 했지? 아빠가 무려 1,000억 넘게 상속을 받으셨대. 상속료 다 빼고 말이야. 그 돈 다 나 쓰래. 아빠는 돈 필요 없다고 말이야. 자,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물고 내 통장에 일시불로 엄마 꽂아주셨는지 한번 봐봐. 내 계좌 잔액 구경이나 한번 해보셔들. 시모와 남편은 제 핸드폰에 나와 있는 통장 잔액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특히나 돈 좋아하라 하는 시모는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었죠. 가만히 있어봐. 일십, 백, 천만, 500억? 아들아, 네가 한번 세어봐라. 이거 0이 9개면 500억 맞는 거냐? 아이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부자였어? 진작 말하지 그랬냐? 나 다리가 후들거린다. 잠깐 앉아서 우리 이야기 좀 나누자꾸나 며느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더러운 엉덩이를 붙이려 해요. 당신이랑 당신 엄마 당장 나가버려. 그리고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아마 비싼 변호사 선임해야 할 거예요. 깜빵 안 가려면 말이죠. 전 남편과 시모가 아까 저 몰래 말한 내용을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돈 엄청 주고 사설탐정 고용해서 남편이 지금까지 부정한 짓 저지르고 다닌 거 증거 수집 다 했어요.
그리고 제일 비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을 아주 처참하게 발가벗겼어요. 그리고 동선의 부부가 운영하던 수학학원 건물을 사서 훨씬 큰 수학학원을 오픈했어요. 비싼 강사 선임해서 말이죠. 동선의 학원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망해버렸죠. 당연히 빌려줬던 2억은 이자까지 쳐서 받아냈고 살던 전셋집을 제가 사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에서도 쫓아내버렸죠. 집 주인인 제가 들어가서 산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아참, 시모는 우리 서아에게 설탕우유만 먹이던 장면과 제 물건들을 훔쳐서 중고로 팔던 증거들을 다 경찰에 제출해서 죗값을 받게 했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정말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몰아쳤어요. 지금까지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당한 걸 싹 다 갚아주고 지금은 서아와 함께 아빠네 집 근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뺨 한 대씩 후려치고 싶은 족속들이지만 내 손이 더러워질까 그렇게까진 안 했어요. 돈이 생기니 세상이 여유롭게 느껴지네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런 더러운 인간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을 따름입니다. 착하고 열심히 살아오니 이런 복이 다 제게 주어지네요. 앞으로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기부도 많이 하며 착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면 분명히 큰 행운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다들 아시죠? 최근에 저희 집에 은혜 갚은 까치가 찾아들었어요. 진짜 까치는 아니고 정확히는 시동생이에요. 시동생은 제 남편의 배다른 동생인데 남편과는 친동생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마치 아빠와 아들 같은 사이였죠. 시동생은 태생 때문에 시댁에서 눈칫밥을 먹고 자랐는데 그런 시동생을 감싸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사람들은 흔히들 머리 검은 짐승은 돌보는 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시동생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시동생은 저와 제 딸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모녀에게 찾아온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7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남편이 군복무 이후 제가 다니던 학년으로 복학을 하면서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학번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서로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과 조교님이 과대인 제게 남편이 잘 적응하게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셔서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처음엔 조교와 남편 관계를 의심했었어요. 혹시 사귀는 사이가 아닐까 하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복학생들을 제쳐주고 딱 집어 남편 반 잘 돌봐주라고 부탁했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조교한테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뭐야? 설마 전 남친? 군대 간 사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미안해서 나보고 잘 봐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야? 여러 정황을 끼워 맞추어 본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다 보니 괜히 조교가 괘씸하고 상대적으로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제 행동이 남편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모양이에요.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이죠. 아니 무슨 그런 오해를 해요. 내가 선배를 왜 좋아해요? 난 그저 안 됐으니까. 암튼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야? 그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준 건데? 그리고 내가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처음부터 대놓고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이 하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바람에
결국 남편과 조교가 어떤 사이인지 안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이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미친놈처럼 웃어댔어요. 야, 너 시나리오 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 조교 누나는 내 과외 선생이야. 나 고2 때부터 영수 과외해준 과외 선생. 누나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제 오해에서 시작된 해프닝은 그렇게 어이없게 끝이 났고, 그 후로도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문창가로 전가하라고 깐족대곤 했어요. 친하지만 만나면 견원지간처럼 으르렁대는 사이가 바로 남편과 저였어요. 같은 과 동기들은 이런 우리 두 사람을 톰과 제리라고 불렀는데, 그 별명 탓인지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늘 붙어 다니게 되었죠. 심지어 졸업을 앞두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학원에서까지 만나게 됐으니까요. 오은영, 너 내 스토커냐? 교생 실습도 나랑 같은 학교로 오더니 하다 이번엔 임용고시 학원까지 따라와? 너 내가 그렇게 좋아? 좋으면 말만 해. 내가 눈 딱 감고 사귀어줄 테니까. 웃겨 진짜. 누가 누굴 따라가. 그 학교는 내가 먼저 찜해둔 데였거든. 그러는 선배야말로 나 쫓아온 거 아니야? 선배 사는 강남에도 학원 많은데 왜 강북까지 와서 이래? 난 그저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학원에 등록했을 뿐이라고. 누가 누굴 따라왔다고 그래.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을 아직도 못 접은 모양인데, 내가 넓은 아량으로 딴 건 다 줄 수 있는데 딱 하나 내 자신은 못 주겠거든. 선배한테 주기에 너무 아까워서 말이야. 암튼 한 번만 더 사귀던 소리 해봐. 그땐 가만 안 둘 줄 알아. 학교에서 하던 대로 우리는 학원에서도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댔어요. 그러면서 서로 좋은 정보가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공유하고,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 같이 가서 보고, 근처에 맛집이 생기면 둘이 같이 달려가곤 했어요. 어디까지나 취향이 비슷하고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늘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누가 봐도 우리 두 사람 관계가 좀 이상해 보이긴 했으니까요. 정작 우리 두 사람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관계가 진전되기 시작한 건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임용고시를 앞두고 방학 특강에 한창이던 시기에 남편이 며칠째 학원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쉽고 말이죠. 그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쌓인 정 때문에 그랬는지 마냥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어요. 유명 강사 특강이라 등록할 때 경쟁률이 세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런 강의를 놓친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특강 내내 녹음을 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강의 필기랑 녹음 파일을 들으면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조고가 남편 과외를 했던 덕에 집을 알고 있어서 집 주소대로 찾아갔어요. 그리곤 집 근처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문자를 했는데 이번엔 잽싸게 단문이 왔더라고요. 집으로 오지 말라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은 얼굴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디가 아픈 사람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선배, 무슨 일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특강을 빼먹으면 어떡해.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내가 진짜 안 줄까 하다가 그동안 같이 공부한 의리로 녹음 파일이랑 노트 정리 가져와서. 고맙지? 그래, 눈물 나게 고맙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밥부터 먹여야겠다 싶어서 배고프다는 핑계를 대고 근처 식당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안 된다는 거 있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 귀한 자료를 들고 한강 다리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밥 한 끼 같이 못 먹겠다는 거야? 선배, 완전 실망이야. 반은 진심이고 반은 장난인 것처럼 했단 말이었는데 남편이 그 말에 많이 미안했던가 봐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그러더군요. 실은 내가 애를 좀 봐야 돼. 잠든 거 보고 잠깐 나오긴 했는데 깨면 울 것 같아서 말이야. 난데없이 애를 봐야 한다는 말의 순간 남편을 의심했어요. 애 딸린 유부남이었던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남들한테 말하기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아빠가 그동안 여자 문제로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셨어. 그런데 얼마 전에 7살짜리 남자애를 집에 데리고 오신 거야. 아빠 아들이라고. 오래전에 잠깐 만나다 헤어진 여자라서 그동안 아빠는 애가 있는 것도 몰랐다더라고. 문제는 그분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 쪽에서 애는 못 키우겠다고 하나 봐. 거기다 내년에 학교에 가야 해서 호적 정리가 필요한 모양이야. 결국 아빠한테 연락했다더라고. 그 바람에 엄마랑 형, 누나 할 거 없이 다들 난리지 뭐. 당장 그 여자한테 애를 보내라고. 엄마는 애를 시설에다 보내라고 난리신데 어떻게 그러니? 애는 겁을 먹어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하지. 형이랑 누나는 시끄럽게 온다고 난리치지. 할 수 없이 내가 방에서 데리고 있는데 애가 나한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 지도 않은 거지. 이 집에서 자기한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걸. 시험이 코앞인데 나도 정말 미치겠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남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내가 남편 입장이라면 아빠의 내연녀 자식을 감싸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애를 데리고 학원에 놓으면 되겠네. 7살이면 말귀는 알아들을 거 아냐? 선배가 수업 들어갈 땐 내가 데리고 있으면 되니까 학원에 데리고 와. 애도 집에 있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밖에 나와 있는 게 나을 수 있어.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냐고 거절을 했지만 저도 이번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사양 않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도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완강하게 나갔었는지 모르겠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은 제 경쟁자기도 한데 말이에요. 그래도 수년간 같이 공부한 동지애도 있었고 엄마를 떠나 낯선 집에서 눈칫밥을 먹게 된 어린 시동생이 불쌍했던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따라 나오게 된 시동생은 처음엔 경계의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며칠 지나고부터는 제게 말도 걸고 제 장난에 잘 웃기도 했어요. 이 어린 게 무슨 죄라고 온 가족의 미움을 받고 사나 제가 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시동생은 남편보다 저를 더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는 사이 방학은 끝나서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강의실까지 시동생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돈 많은 시아버지께서는 시동생을 위해 집에 아이를 돌봐줄 도우미를 들였지만 이상하게도 시동생은 도우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이 학교 갈 준비를 할라치면 귀신같이 알고는 먼저 옷을 입고 현관에 서 있곤 했거든요. 힘들게 동생을 떼어놓고 나왔다 싶으면 잠시 뒤 어김없이 형을 애타게 부르며 골목을 달려나오는 동생이 보이곤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동생을 떼어놓고 학교에 올 수 있겠어요. 처음 며칠은 할 수 없이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오긴 했지만 남편도 저도 듣는 강의가 같았기 때문에 애를 맡길 데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후배들한테 맡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 끝에 시동생을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원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다행히도 받아주셨거든요. 애초에 시댁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 보냈으면 될 일이었지만 그건 시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동네 창피하게 밖에서 자식 나온 거 광고할 일 있냐시면서요. 어머님은 아이의 인생보다는 자신들의 체면이 더 중요한 분이셨어요. 거기다 아버님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셨고요.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그런 부모를 똑같이 닮았지만 제 남편만큼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린 시동생도 제 남편만 따랐던 거였죠. 애들이 사람을 더 잘 알아보니까요. 어머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호적에 올라간 어린 시동생은 다행히 이듬해 초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해 정식 교사가 되었어요.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녔던 우리는 발령받은 학교가 달라서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이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떨어져 지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도 희한하게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히 힘들 때는 더욱 그랬어요.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게 먼저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안간 힘을 쓰며 버티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남편이 아니라 어린 시동생이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우리 언제 보냐고 그러는데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시동생을 핑계로 남편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나 봐요. 막상 나가보니까 시동생도 남편도 저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서로 마음도 확인했겠다. 더 시간 끌 필요 있겠어요? 바로 사귀게 되었죠 뭐. 비록 학교는 달라도 초임 교사가 하는 일은 비슷했어요. 과목도 같은 수학이다 보니 수업 준비도 그렇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도 서로 도와가며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비록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온다는 건 정말 좋더라고요. 방학 때는 어린 시동생을 데리고 셋이 국내외 여행도 다니곤 했어요.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을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데이트할 때 시동생을 데리고 다니곤 했죠.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던 우리는 그해 겨울에 결혼을 했어요. 방학 기간을 이용할 생각으로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였죠. 결혼 비수기라서 예식장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눈치 안 보고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올 수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한동안은 우리 부부만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을 데리고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댁을 나오자 시동생이 많이 힘들어했고 시어머니 구박도 더욱 심해졌었거든요. 보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시동생을 데리고 오자고 해서 어렵게 성사된 거였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막내 아들이 식구들한테 구박을 당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던 아버님이 저희가 시동생을 데리고 산다는 걸 끝까지 반대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없냐 엄마가 없냐? 왜 진우를 니네가 키워? 괜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니들은 니들 인생이나 살아. 사돈보기 창피하게 뭐하는 짓들이야? 아니, 그렇게 창피함을 아시는 분이 밖에서 자식을 낳아오고 집에 데려와서는 방관을 한답니까? 솔직히 아버님 말씀에 따박따박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정말이지 안간힘을 쓰고 참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과 생각이 달랐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유,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렇게 끼고 살고 싶어요? 쟤 때문에 나랑 우리 애들이 가슴 찢어지는 건 생각 안 나냐고요. 셋째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반대를 해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애만 딸랑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사고는 당신이 치고 왜 그 뒤치다거리는 내가 해야 하냐고요. 긴 말 필요 없어요. 셋째 내가 키운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 기세에 눌린 아버님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고 그때부터 시동생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솔직히 시동생을 데리고 오겠다는 생각을 할 때만 해도 애를 키우는 게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은 몰랐어요.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퇴근 시간까지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태권도 학원이랑 피아노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려야 했고 학교 업무로 파김치가 된 상황에서도 시동생 숙제를 봐주고 준비물을 챙겨야 했어요. 시댁에서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금전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늘 고민되고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부부가 교사라고는 해도 아이 키우는 걱정은 일반 부모님들이랑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동생이 말썽 안 부리고 잘 자라주었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요. 어린 게 우리 부부가 아니면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거든요. 특히 제가 딸아이를 출산하자 시동생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확연히 보였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으니 이젠 자기는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우리 부부가 좀 더 사랑으로 품어주었더라면
시동생이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거라는 자책도 많이 했어요. 도련님, 형이랑 내가 아기만 이뻐할까봐 걱정돼요? 제 말에 시동생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도련님은 도련님이고 딸은 딸인데. 다은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도련님이 받을 사랑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도련님이 있다고 해서 다은이가 받을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 자기 몫의 사랑은 그대로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는지 시동생은 커다란 눈망울을 꿈뻑이며 그러더군요. 그럼 내가 다은이랑 놀아도 돼요? 내가 다은이 지켜주고 싶어요. 나는 다은이 삼촌이니까.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가 조카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기특하던지 몰라요. 당연히 되죠. 삼촌이 조카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혹시라도 형이나 내가 잘못되면 우리 도련님이 우리 다은이 보호자가 돼줘야 해요. 알았죠? 그 말에 어린 시동생은 마치 일생일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장군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고사리 손으로 저희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돌봐주었는지 몰라요. 딸아이도 어린 삼촌을 잘 따랐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사이 좋은 남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말도 잘하고 활달한 시동생이었지만 시댁에 갈 때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침울해하곤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어머님한테 시동생은 남편의 부정을 일깨워주는 증거였으니까요. 더불어 아주버님과 시노이한테는 먼 훗날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할 불청객일 뿐이었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시댁에 융화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느닷없이 시동생 친모가 찾아온 거예요. 주말이라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시동생을 데리고 당장 본가로 오라고요. 명절에도 시동생 데리고 오라는 말은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콕 집어 시동생을 데리고 오라 하시니 왠지 불길하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오라시니 가야죠. 그렇게 온 가족이 시댁으로 향했는데 거기에 시동생 친모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시동생 친모를 조롱하듯 그러셨어요. 지 새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 데려가겠다니 어쩜 하는 집도 일이 천박한지 원. 자식이 아니라 물건으로 하는 거지. 예, 네 엄마가 너 데려간다니까 더 이상 내 아들 며느리 힘들게 말고 얼른 따라가거라. 이럴 거 왜 온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 난리를 친 건지. 아들까지 버리려고 했던 결혼이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나 봐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온 걸 보면 말이죠. 그런데 알턴 일을 빼내듯 시원한 표정으로 시동생 데려가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와 달리 아버님은 제 남편은 반대를 하고 나셨어요. 아버님은 자기 자식이니 그렇다 쳐도 제 남편이 그럴 줄 몰랐기에 시댁 식구들은 황당한 표정이었죠. 엄마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경솔해요? 진호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갈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진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이제 겨우 적응하고 잘 사는 애 또 이렇게 흔들어야 되냐고요. 이혼했으니 데려가겠다고요? 그럼 또다시 남자가 생기면 그때는요. 지는 못 키우겠다고 또 버리지 않을 거란 보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못 보내요. 우린 진우 못 보낸다고요. 평소 화도 잘 안 내는 사람이 그날은 어찌나 화를 내던지 몰라요. 저 역시도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눈칫밥 먹고 사느니 친모 품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미안해. 형이랑 형수님이 그동안 날 위해준 것 잘 아는데도 나 엄마랑 살고 싶어. 형, 미안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울먹이는 시동생을 보니 남편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누구보다 힘든 건 시동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대신
시동생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진우 너 잘 들어. 형은 이제 너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네 엄마 옆에서 살아. 다신 돌아올 생각 말고. 알았어? 남편의 그 말은 분명 차갑게 그지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이별의 인사 같았어요. 동생이 행복하길 바라는 형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그날 시동생은 친모를 따라갔고 남편은 그 후로 시동생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비록 우리 부부의 품을 떠나긴 했지만 시동생은 가끔씩 제게 메일을 보내곤 했어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거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 고민에 대한 푸념이라든가 비록 몸은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집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그곳에서 잘 버텨보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시동생한테 메일이 올 때마다 남편한테 얘기를 전해주려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랑은 상관없는 사이라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그간의 정을 어떻게 모자르듯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나 싶어 참 매정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수년이 흐른 뒤에야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됐지 뭐예요. 그것도 하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말이에요. 평소 지병도 없고 술이나 담배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평소처럼 퇴근해서 저녁까지 잘 먹고 씻겠다며 욕실에 들어간 사람이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소리는 계속 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글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겁이 나서 무작정 119에 신고부터 했어요. 구급차가 오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정신으로 남편 곁을 지켰는지 기억도 안 나요. 딸아이는 옆에서 울고 그 와중에도 저는 벌거벗은 남편한테 옷을 입혔던 기억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남편의 알몸을 내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의료진의 치열한 사투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늦게 발견된 탓이었죠. 남편의 장례식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어요. 제가 남편을 늦게 발견해 자식을 잃었다며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와 마치 저를 살인자 보듯 하는 아주버님과 시누이, 그리고 딱히 제 탓은 하지 않았지만 저랑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싸늘한 심기를 드러내는 시아버지까지. 시댁 식구들 모두가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저랑 딸아이가 상주자리에 앉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이 자리를 지켜.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 안 죽었어. 네 년이 조금만 일찍 욕실문만 열어봤어도 내 아들이 이렇게는 안 됐다고. 내 아들 살려내라 이년아. 차라리 네가 죽고 내 아들 살려내.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말린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어요. 남편의 부고를 받고 달려온 시동생은 장례식 내내 저와 제 딸을 시댁 식구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오래전 남편과 제가 어린 시동생을 시댁 식구들로부터 막아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조문객도 돌아가고 시댁 식구들도 다들 방에 들어가 잠든 사이 그제야 남편 영정 앞에 앉을 수 있었던 제게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그날 엄마를 본가로 불러들인 사람이 형이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랑 같이 살게 해주려고 형이 일부러 가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연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야 큰어머니가 더 저를 보내려고 안달을 할 거고 그러면 아버지도 더는 저를 붙잡을 수 없을 테니까요. 대학교 입학식 때 형이 찾아왔었어요. 비록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 가셨지만요. 형수님, 제가 아직은 힘이 없지만 형 대신 형수님이랑 다은이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날 시동생은 아직 30도 안 된 앳된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 후로도 시동생은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며 집안 곳곳에 남자 손이 필요한 부분을 남편 대신 처리해 주었어요. 남편이 죽고 저희 집과 연을 끊은 시댁 식구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겠지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6번째 기일을 지내는 사이 시동생은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저와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워낙 부침성이 있고 착해서 금세 친동생처럼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 시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집에 데려왔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을 듣고는 콧대도 높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막상 어울려보니 소탈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변호도 해주고 시설의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가 된 것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힘이 돼주고 싶어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실은 저희 아빠가 오래전에 누명을 쓴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인데요. 아빠는 친구와 함께 친구 부친이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아들 친구라는 명목하에 주말에도 집에 불러서 정원 관리부터 허드렛 일까지 다 시키셨어요. 친구 아버지기도 해서 불평 한 번 없이 다 해드렸는데 결국엔 뒤통수를 맞았지 뭐예요. 친구가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걸 저희 아빠가 알게 됐는데 그걸 저희 아빠가 한 짓으로 둔갑시켜버리더라고요.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변호사를 앞세워 소송까지 거는 바람에 아빠는 실형을 살게 되셨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결심을 했죠. 내가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법정 싸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요. 얘기를 듣고 나니 왜 시동생이 동서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됐는지 알 것도 같았어요. 시동생 부부는 나고 자란 환경은 달라도 어딘가 모르게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서한테 금방 마음을 열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연락조차 없었던 시댁 식구들을 다시 보게 된 건 시동생 결혼식 때였어요. 시누이가 아버님을 모시고 결혼식장에 왔더라고요. 모시고 왔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감시하러 온 것 같았어요. 모르긴 해도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거겠죠. 혼주석에 앉아있는 시동생의 치모와 아버님이 따로 대화라도 나누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아버님은 별다른 대화도 하지 못한 채 식이 끝나자마자 시누이와 함께 돌아가셨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했지만 피곤하다시면서 가신다고요. 못 뵌 사이 많이 늙기도 하셨고 몸이 안 좋으신지 시누이 부축을 받아야 거덩이 간호하신 것 같긴 했어요. 그날 아버님 몸 상태를 보고 걱정이 되긴 했는데 결국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듬해 가을이었는데 하루는 시동생이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 같이 장례식장에 가자고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길 리 없었기 때문에 선뜻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동생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결과는 제 예상 그대로더군요. 제가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시누이까지 득달같이 달려들어 욕설을 퍼부어댔어요. 네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주워먹을 게 있다고 여기로 오냐고. 나가. 당장 나가. 그러게나 말이에요. 남편 죽었으면 영 끊어진 건데 뭐하러 여긴 나타나? 큰오빠 뭐해? 저 여자 안 쫓아내고. 진우 저게 더 문제야. 왜 저 여자를 여기까지 데려오냐고. 하여간에 똑같은 것들끼리 몰려다닌다니까? 저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시동생까지 욕을 먹자 저도 더는 그 자리에 버티고 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연전에 목례만 하고는 그대로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한때 그 집 며느리로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일어나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지 뭐예요. 평생 안 보고 살 것 같았던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서 말이죠.
네가 그날 장례식장에 찾아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어떻게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서는 세상에 변호사까지 고용해 CM한테 소송을 걸어?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어머님이 밑도 끝도 없이 제게 화를 내시는 통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동생한테 전화해봤더니 형수님한테 형 몫의 유산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르길래 제가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유산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형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거니까요. 솔직히 남편이 죽고 시댁과는 연락도 끊긴 처지였기 때문에 유산은 기대도 안 했는데 시동생이 알아서 일 처리를 해주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이 제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몰고 가 연을 끄는 것도 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 유산을 안 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다 받아내라고요. 솔직히 시동생 부부가 먼저 나서주지 않았다면 소송까지 벌일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아직 소송 중이라 저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의 말이 따르면 금액이 상당할 거라고 했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이번 일로 시동생 부부한테는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일에 자기 일처럼 대신 나서 주겠어요? 인간 세상에 은혜 갚은 가치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시동생을 집에 들인 걸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말이에요. 정작 이를 키운 건 자식들 탓인데 말이죠. 시댁에서 저를 남편 잡아먹은 년으로 몰지 않았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고 남편 몫의 유산을 다 주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래서 심보를 곱게 써야 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유산을 받게 되면서 시동생 내외한테 크게 한턱 쏴야겠어요. 동서한테 소송 비용도 후하게 쳐주고 말이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게 아무리 가족간이라도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앞길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